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21대 국회가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의 전국이 복잡다단합니다. 우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임기 마감에 다가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이제 미칠 것 없다 하는 그런 심리도 발동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받은 압력, 당의 방침에 거부하면 폐준화 취급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그런 억압을 받았다는 간접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좀 반대와 다른 의견을 내면 수박이니 왕수박이니 또 중간 수박이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비교적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에 의장 출신치고는 비교적 잘한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임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마음에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을 시켜서 이화영이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 사람의 선고가 가까워 왔단 말이에요. 이화영이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이도 유죄를 받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화영 재판부에 대해서 압력을 각종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형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떤 압력을 넣어서도 이화영이를 선고를 받지 않게, 그리고 지금 무슨 보석 신청을 한다는 식의 아직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쪽 편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조미수 주는 사람이거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사정없이 말을 해요. 뭐라고 했나?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지옥으로 몰고 간 애들을 다시 또 마주해란 말이냐. 이거 말은 치고 그냥 상스럽게 짝이 없고 지용어가 가득 찬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장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한동훈을 개인적으로 옹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40 선거가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아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사람이 당을 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지나쳐요. 선거 체제 자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사전선거, 이런 등등 때문에 선거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것이지, 한동훈 개인의 원맨 플레이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 이것은 지나칩니다. 물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한동훈도 선거를 하기 전까지 사전선거 그거 안 해야 된다. 아니고, 그래서 또 물러나서 관리자 실명 날인이 필요하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열심히 얘기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키지 못했냐? 그 윗선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줬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say yes를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yes 했으면 중앙선거원에 당장 압력 넣었을 겁니까?
당연하죠. 도장 찍어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따지자면 한동훈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개인적인 책임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번에 40총 선거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100%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김진표 의장, 이재명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주에 한국 전국에 뭐라고 할까 등장인물로서 주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유보하겠다는 발언을 몇 주 전에 했고 뭐 그를 동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상이 점점 더 뭐라고 할까 한쪽으로 밀리고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안 됐어요. 왜 저런 처신밖에 못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특히 떠오르는 것이 개헌론하고 세종시로의 수도 천도설 이 두 개가 크로스업 됩니다. 이 개헌설은 저도 이 개헌설에 대해서 오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홍보위원장을 했습니다. 뭐 자랑 같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맨 처음에 그걸 내놓으니까 뭐 기획위원회 뭐 등등해서 무슨 준비된 대통령이 뭐냐, 뭐 낙선이 준비된 대통령이냐 말이냐, 뭐 아이고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저는 그 양반의 3번 떨어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그것이 경험이 돼서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때 뭐 여러 사람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특히 내놓고 아주 조목조목 반대를 한 사람은 이해찬 의원이 생각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협조했습니다. 아무튼 그 준비된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구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될 때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건 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쪽 캠프에 좀 협조적인 적이 있지만 어떤 그 홍보 담당자가 그 김경재 의원이 옛날 만들었던 준비된 대통령에다 여성을 붙입시다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때 말미에 대통령 후보와 그러니까 DJ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DJ가 특별 광고를 저에게 지시했어요. 근데 광고가 뭐냐? 서울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가 그때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점점 수도를 충청도 근처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로 옮긴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하여간 청와대, 지금 대통령 궁이 있었던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실로 됐죠. 그런데 전면 광고를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신문사에 보내기 직전에 후보실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그거 중단해라. 왜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고 중단해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빈다는 것은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수가 있다. 참신하기도 하지만 좀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빼자. 그래서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충청도 세종시로 행정수도 옮기는 것과 같아서 다시 한번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노무현의 홍보 본부장을 했습니다. 홍보위원장을 좀 격상시켜서 본부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배경은 뭐냐? 연방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나 이제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했을 경우에 남한 정부가 중심이 서울이 딱 버티고 있으면 서울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중심 아닙니까? 이거 좀 억울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방 수도 정도로 돌리고 남한 그 지방 수도는 밑으로 내리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진보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북측에서 제공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차일피일 미루어졌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청와대를 비우고 옮기겠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자체를 아는지 어쩐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좀 놀라움도 있었지만은 좀 참신했죠. 그래서 덕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진 찍고 놀러 다니는 좋은 휴식 공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사무실 시스템이 제가 현장에 가서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몰라 천궁도사가 둘러봐갖고 이만하면 괜찮다 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보이긴 않았지만 좀 궁색해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사무실로 쓰는 그 큰 건물이죠. 옛날 국방부 건물인가? 그것이 어쩐지 크기는 하지만은 품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징성이 좀 부족하고 대통령 관저도 뭐 뚝딱거리고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옛날 그 외무부 장관 공간이었다나 뭐 쭉 해가지고 하여간 좀 구차스러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의 행정수도식으로 해서 접견실, 제2 사무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자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공존의 시대를 만드는데 서울을 연방수도로 하고 평양 북한의 지방수도 그리고 세종은 남한의 지방수도로 만드는 그런 구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이전 문제에는 그런 복잡한 것이 벌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엊그제 뉴스를 보았더니 대통령 대통령 관저를 만드는데 약 3천억이 들고 국회의 시설 국회의 제2청사 뭐 이거보다 더 크겠죠. 제2청사를 만드는데 거의 3조 6천억인가 굉장한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리 없이 슬슬 시작을 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것이 그냥 추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서 뭐 전정임 그 시 등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론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설사 그걸 스톱시키지는 못할지언정 대한민국 수도가 세종시로 옮기는 것만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한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서울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만약에 연방 수도가 필요하다면 저기 경기도 어딥니까? 통일로 가는 근처에 그쪽에 뭐 땅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몇십만 평 땅인데 그쪽에다가 새로운 연방 수도를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기록에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대통령실과 국회 제2청사를 열심히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열심히 짓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사전에 설명해야지. 조 단위의 돈이 수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당히 지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개헌설의 문제인데 개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글쎄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지 국회 소속인지 좀 애매합니다만 그 개헌안을 준비하는 커미티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 이름을 이젠 밝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민주당의 원내 총무를 했던 이상수 전 의원이 그 문제 깊이 개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클로즈업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제에 있는데 한 번은 뭐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뭐 우연히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짜고 왔어요. 그래서 형님 뭐 어쩌고 김 선배 뭐 어쩌고 하다가 웬일이요?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글쎄, 뭐, 며칠 전에 봤는데 전화를 또 걸어야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수년 동안에, 그래서 어디다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잘못했죠. 그 김아무개 의원, 그쪽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전화를 그건 잘못,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그 다음에 문제의 그 김아무개 전 의원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 동기예요. 야, 이상수가 니한테 전화했던데,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개헌안 때문에 저한테 전화한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멤버요? 나 그 멤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헌정의 주도로 하는지 아직 그건 애매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 내가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당신 말이야, 그 개헌안 얘기하면서 5.18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은데 만약에 당신 거기에 개입하면 당신 만대 역적으로 몰려. 조심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일이 있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걸 다루고는 있는 거죠. 다루고는 있는데, 내가 뭐 고립이었다고 내가 그걸 지지합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한참 해서 정 올리려면 5.16하고 5.18을 같이 올리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면 둘 다 그만둬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8의 헌법 수록의 문제는 그 헌법 개헌을 담당하는 그 당사자들한테는 뜨거운 이슈로 토론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보면 최상병 특검 지나서 뭐 김건희 특검 등등 해가지고 이번 21대는 어렵겠지만 22대에 개헌을 밀어붙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28일 날 21대 국회로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해서 다시 돌아갔죠.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뭐 한 17명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가지고 보면 이 재의결에 붙인 이 법률은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낙천자,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은 사람, 공천을 받았는데도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놓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안철수, 그리고 김웅, 유우동, 이 세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웅은 이번에 출마를 안 했죠. 안철수는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건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기의 그 이미지를 뚜렷하게 세우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최상병을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공수처가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 얘기가 맞아.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조사하다가 조사가 부족하면 자기라도 먼저 특검하자고 나오겠다 이거야. 응? 저는 뭐 최근에 공수처장으로 들어가는 오동훈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국제법연구회인가 무슨 연구회 하여간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해갖고 과연 고위직 공무원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증빙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의혹의 눈으로 봅니다. 경상남도 산청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제에 제가 그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도 법대 출신 갔다 판사 넣어놨지? 그 사람 힘 못 써. 힘을 못 쓰는지 힘을 안 쓰는지 힘을 쓰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는지 그건 이 시점에서 세계가 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새롭게 아마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그중에 법대 출신이 많이 언급됩니다. 박주선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김한길하고 타닥타닥 싸움을 하다가 좀 더 올라간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박주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3일 전인가 제가 저 경기도 어디에 선배 되는 분이 돌아가셔서 선배 의원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어요. 왔다 갔다 지금 3시간 동안 운전했다는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런데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됐으니까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내가 이제 미망이 났대. 아니 의원들은 오신 분들이 없습니까? 금방 정대철 헌정회장이 조문하고 좀 있다가 좀 떠난 지 한 10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구만.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박 의원, 박 선배가 이제 제가 다니던 경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 박 선배, 박 의원이 저를 여러 가지 도와준 점에서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그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뻥긋하고 저기서 보여요. 밖에서 보니까 어디서 알만한 사람이야. 알만한 사람인데 쓱 들어올려다 저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망인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있다 한 10분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알만한 사람이 누구였어? 박주선 의원이라는 거.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들어오고 그냥 가지? 이렇게 자기는 그냥 문상만 올리고 바쁘다고 그냥 가보더라고요. 평소에 같으면 박주선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김선배, 형님 오랜만입니다 할 사람이야?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이웃이고. 그런데 요새 제가 윤석열을 딜이 좀 까니까 지하고 대면하고 대조하기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불편했던 모양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녁에 제 친구나 제 막녀들 정치 평론가들은 사고 이런 전화를 하다가 우연히 박주선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얼굴 슬쩍 본 것 같은데 악수도 한번 못 하고 그냥 헤어졌죠. 가버렸다고. 그 형님 그거 모르십니까? 왜? 뭔데요? 그 사람 지금 넘버원 캔디데이트로 다음 차기 국무총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나를 피했구만.
이렇게 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법대생 또 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결국 그 바닥에서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누구를 뽑고 자시고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만한 그 품격, 위상, 이것이 점점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가 좀 민망해. 그리고 아까 개헌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개헌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원포인트 하자 하는 얘기가 점점 벌어지면 대규모 개헌안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이 뭐 국회에서 어거지로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에 붙일 텐데 국민투표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아마 굉장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도가 앉아있으면 그건 문제없이 통과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번에 40총선을 조작하고 음모했던 그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의 소위 권력, 소수 권력 집단에 의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면서 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울한 전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썸네일을 맨 처음에 공개했듯이 윤석열은 역사의 승부를 걸어라 하는 걸 맨 처음 걸다가 그걸 맨 뒤로 돌리고 기헌설, 세종 천도설이 뜬다 하는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윤 대통령은 지금 어차피 그 정치적으로 많이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뭐라고 할까? 비극의 출발일 수도 있지만 하늘이 준 기회 아닙니까? 사나이로서 승부를 걸어야 돼. 역사의 승부를 걸어야 돼. 역사의 승부를 거는 단초가 딱 눈에 보여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필요하다면 비상조치도 하고 위수령도 생각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사한다는 명령을 내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 못합니다.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설사 잘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한 사람애가 적어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승부를 걸었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없어서는 어물어물 지나다가 그냥 뭐 그야말로 월급사정 비슷하게 그리고 요새 돌아다니는 소문처럼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친명과 친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문, 요즘 문재인과 가까운 것보다는 최근 얼마 동안에 이재명과 정치적인 제휴를 했다 하는 세평이 쫙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서로 슬슬 눈 봐줘 가면서 슬슬 마치듯 나는 느낌이 절실하게 보여요.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승부를 거는 사나이다운 절기를 벌여주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유성수 변호사가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십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또 각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만 이제 또 그 세종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이 있죠. 새로운 미래인가 흘러간 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장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어디서 뭐 하는지 그냥 완전히 속담으로 찌그러져 버렸어. 그래서 저 새로운 미래가 2.53 정도 요새는 0점 몇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간판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퇴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김종민 후보가 아마 이재명 측과 약간의 딜은 있었겠죠. 해서 당신들에게 협조하겠다. 아니면 언젠가 통합도 하고 합당도 하고 그쪽으로 입당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앉아서 새로운 미래의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지역에 수도가 오면 옛날 이해찬이가 폼 잡았던 거 좀 한가락 하려고 지금 그쪽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거 지역 안배하고 무슨 큰 기업 어디 시골에 빼돌리고 이것이 농촌의 폐쇄, 농촌의 몰락을 살린다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농촌 사회의 재활은 단순한 어떤 중앙기관의 이전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의 농업산업 구조의 개혁,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어떤 복지, 교육, 출산 이런 걸 전체를 생각해야지요.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야지. 하나 옮기고 그거 가지고 그쪽만 또 뽀로로가 잘 살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소외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겹쳐서 다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비상한 시국에 어떤 의미에서 좀 불운한 대통령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국면 속에서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영어로 트래피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고개예요. 줄타기 선 있고 여기 춤추는 거, 그런 고개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보안이 참 딱하기도 해요. 딱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는 거 다 거기서 그 얘기야. 그리고 이 양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16개 질문 나오는데 답변 달달 외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누가 어쩌고 하지만 그냥 사법시험 공부하고 거기서 놀다가 9년 만에 거기서 돼서 그 다음에 검사 돼가지고 좀 짝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다가 또 다시 재임용 돼가지고 그 사회에서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풍물, 지리, 정치, 민심 이것을 체득하는데 일반 지식인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가 너무 못해. 그래서 청컨대 물러나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까지 좀 힘차게 용기 있게 대통령직을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누구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그림자처럼 찌그러지면 근데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했다고. 레인백이 이미 시작됐네요 이러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내가 거의 대부분이 동조를 안 하는 편이지만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박지원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윤석열 탄핵 운동이 벌어지면 또 앞장서서 할 거예요. 그 사람 남 탄핵하는데 재미 붙이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김무성이 한가락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가락 하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정치 사회에서 자기 위상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야.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돌파하고 하는 방법은 역사의 승부를 건다는 자세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 이것을 오늘 힘주어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의 뼈저린 사색과 각성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